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민 책임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지원 내용까지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산업,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16% 이상 성장하여 2만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7개입니다. 또한 매년 전체 벤처 투자 중 소프트웨어 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에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유니콘 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즉, 디지털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세는 아직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은 소프트웨어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원 대상의 선정 단계부터 성장성과 혁신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을 어떠한 체계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개의 수행기관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56개의 예비고성장 기업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17개의 고성장 1년차 기업과 22개의 고성장 2년차 기업은 각각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전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즉, 본 설명회에 참석하고 계신 기업 여러분들께서는 담당 수행기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시겠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도 여러분의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사항을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업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입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의 지원 대상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를 성장 단계에 따라 2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창업 초기 단계의 예비 고성장 트랙과 고속 성장 단계에 진입한 고성장 트랙입니다. 올해 예비 고성장 트랙의 경우 신규 21개사를 선정하여 총 56개사를 지원하고 고성장 트랙의 경우 신규 17개사를 지원하여 총 39개사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율과제 이행자금 지원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업이 획일화된 목표를 갖지 않고 기업별 상황과 성장 단계, 속도에 맞는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고성장 지원단의 멘토링, 글로벌 성장 인센티브, 네트워킹과 투자 라운드, 이렇게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두 지원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각 활동별로 담당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담당 기관을 통해 앞으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개의 지원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율과제 이행자금 지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목표의 자율적인 설정이 핵심입니다. 다만 성장 목표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는데요. 기술, 마케팅, 인적, 글로벌
이 4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이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법인 설립 등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 멘토링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은 고성장 PD라고 부르는 전담 전문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분야는 총 6개인데요. 기업별 수요에 맞춰 전문가를 매칭하고 평균 7회 내외의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장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일단 본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선정이 되시면 기업별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 해외 투자자 확보나 전시회 참여 지원 등 각종 수출 지원 활동을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 및 투자 라운드입니다. 네트워킹은 국내외 주요 잠재 고객사와의 실증 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외 네트워킹과 졸업기업 그리고 고성장 PD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대내 네트워크로 구분되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1회의 투자 세미나, 2회의 투자 라운드를 개최하여 소프트웨어 고성장 기업의 성장 토대가 될 수 있는 투자 유치 활동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기업이 희망하는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1차년도 고성장 기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모란 팀장입니다. 2024년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금부터 협약 체결 등 금년도 가업 수행을 위한 온라인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 두 번째, 수행계획서 작성 가이드. 세 번째,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 안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세 번째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및 추진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계속 지원기업과 신규 지원기업을 합쳐 총 95개사입니다. 사업 기간 내 지원사항은 자율과제 이행자금, 글로벌 성장 멘토링, 스케일업 프로그램, 네트워크 및 투자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총괄을 담당합니다. 예비고성장, 고성장 등 지원 유형에 따라 3개의 기관에서 매칭된 각 기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 예비고성장 기업 56개사, 저희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는 1차년도 고성장 기업 17개사,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2차년도 고성장 기업 22개사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사업 공고 및 접수는 앞서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였으며 1차년도 기업 선정은 사전 검토, 서면 평가, 발표 평가 등 3단계에 걸쳐 지난 4월 9일 최종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협약 체결 일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체결 후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간의 착수 보고회는 5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율과제 이행 및 글로벌 성장 멘토링, 네트워킹 및 투자 라운드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월 1일부터 7일에는 지원기업의 자율과제 이행을 점검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현장 점검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중간평가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원기업의 자율과제 이행 및 지표 달성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기업과의 협약 체결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내받으신 일자로부터 4월 18일까지 협약 서류 및 보완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온라인 제출해 주시면 각 수행기관 담당자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보완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4월 19일까지 수행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 체결이 완료될 일정이며 보완 및 제출이 늦어질 시 협약 일정 또한 미뤄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비된 서류 없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본 장표에 제시된 규정은 본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행계획서 작성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공통 안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보시는 것처럼 공통지표와 자율과제 작성 요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신규 고용 목표는 전년 대비 20% 상향하여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매출과 고용 목표 중 최소 1개 이상은 20% 이상 상향되어야 합니다. 실적 인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자면 실적 인정 기간은 올해 연말인 12월 31일까지가 아닌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목표한 지표 달성 및 실적 증빙을 준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율과제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년도 지원기업은 작년 목표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작년보다는 좀 더 고도화된 목표 수립을 권고드립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번 설정된 지표는 변경이 불가함이 원칙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를 고려하시어 2024년도 목표 설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과제 설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총 4개의 영역으로 제한됩니다.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4개의 영역에서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영역별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까지의 자율과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지표의 달성 여부는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되므로 전략적이고 세밀한 과제 설계와 지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참여 인력과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총괄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설정 가능하냐는 부분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 구성 시에는 총괄 책임자 참여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율과제 목표 설정 시 산출물 유형과 목표값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목표값은 자율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측정 가능한 수치와 설정 근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산출 또는 결과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과제 지표는 공통지표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며 내용은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역량지표로 해외 매출액을 설정하시는 경우 공통지표의 매출액과 중복되므로 자율과제 지표로 설정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결과물이 아닌 절차, 진행, 기반 마련, 확보, 노력 등 과정에 대한 지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비, 클라우드 서버 임차,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등 단순 비용 지출이나 구입도 자율과제 지표 설정으로 불가합니다. 단, 자율지표 수행을 위한 활동 내역으로는 작성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율지표 수행 및 관련 비용 집행은 협약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차년도 기업은 1월 1일부터, 1차년도 기업은 3월 1일부터 사업비 집행이 적용되오니 수행계획서 작성하실 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율과제 지표 수립에 관한 상세한 예시는 수행계획서 양식에 나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출 및 고용 목표 설계 예시입니다.
매출의 경우 작년 2023년 재무제표 기준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총 합계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매출 실적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면 올해 2024년도 매출액 목표는 20% 상향된, 즉 전년도 실적의 120% 금액인 1억 8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고용 목표의 경우 2023년 국세청 발급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선에 귀속연월 12월분 상의 인원을 기준으로 20% 이상 목표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도 상시 근로자 수 실적이 10명이었다면 금년도 2024년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10명의 20%인 2명 이상을 목표 인원으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인력 채용은 소수점이 있을 수 없으므로 소수점의 경우 올림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는 협약 이후 변경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니 설정 시에 신중히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율과제 지표 및 활동 내역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제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인적, 기술, 글로벌 4개 영역에서 최소 1개 이상에서 최대 3개까지 지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율지표는 활동 내역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정량적 목표치이며 활동 내역은 자율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해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비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비세목은 정부 지원금 단독 또는 정부 지원금 플러스 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 부담금 단독으로만 구성하실 수 없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관련 총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인건비 책정이 가능하며 책정된 인건비의 50% 이상을 신규 인력의 인건비로 책정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신규 인력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사용분의 50% 미만일 경우 초과분만큼은 정산시 불인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정부지원금 교부 일정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총 3번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3차 사업비가 12월에 지급되므로 사업비 부족 시 법인 비용으로 먼저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시면 이후 소급 적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산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수행계획서에 참여 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경비만 지출 가능하며 그 외 인력에 대한 비용 지출분은 불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은 불인정되며 사업비 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탁 정산 수수료도 예산 편성을 해야 하며 고성장 기업과 예비 고성장 기업이 위탁 정산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므로 수행계획서에 제시된 금액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참여 인력의 실 지급되는 인건비 내에서 월급여를 조정하여 참여율과 기간을 곱하여 수행계획서상의 인건비 합계액이 맞도록 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인력의 실 지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는 월 급여를 산정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예상 집행이 불인정됩니다. 예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참여 기간 A 곱하기 참여율 B 곱하기 월급여 C가 합계 금액이 되도록 수행계획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실 지급되는 인건비를 월 급여로 넣으면 예산이 초과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월 급여는 지급 금액보다 낮게 조정하시어 예산 금액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약 안내 메일에 관련 서류 안내가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수행 계획서 및 참여 인력의 확인서에 기업 대표 날인 여부를 꼭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 서약서에는 사업 참여 인력 모두의 서명이 필요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를 안내해 드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송영욱 파트너 컨설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협약 체결 절차에 대해 각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약기업 관리 시스템의 로그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ww.swgo.kr을 입력하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협약기업 관리 시스템 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로그인 창에 접수 시 등록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기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협약기업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는 진행 중인 협약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하단에는 협약기업 관리 시스템의 필수 입력 항목이 나타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해야만 협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모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바로가기 버튼은 비노출 상태로 변경됩니다. 먼저 왼편에 있는 메뉴 구성 화면에서 기업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앙 상단에 있는 사업 목표를 입력합니다. 매출 목표와 신규 채용 목표는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작성하셨던 값을 변경 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력 완료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 목표 저장하기를 클릭하여 저장해 주십시오. 중앙 오른편에 있는 협약관리 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버튼을 통해 접수 시에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하단에 있는 기업 소개 등록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로고, 업종, 주력 제품, 소재지, 홈페이지 등 화면에 나타나 있는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이 입력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 정보 관리가 왼편에 있는 메뉴 구성 화면에서 협약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기업명, 대표자 성명,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 주소 등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접수 시에 입력했던 정보가 연동되므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2차 연도와 1차 연도의 화면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2차 연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연도의 경우 기업 구분, 상장 여부, 연구개발 조직, 기술 분야 및 산업 분야를 새로 선택하거나 수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하단의 기업 현황은 2차 연도가 금년도에 새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 수행 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기준은 왼편에 있는 남색 박스에서 확인하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성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사자 수입니다. 종사자 수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의 귀속연월 12월분을 발급하신 다음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오른편에 있는 인원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표준 재무제표의 총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2023년 미결산의 경우에는 추정 재무제표에 있는 총 매출액 값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 결산이 완료된 후에 협약 변경을 통해 표준 재무제표 값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액 부분입니다. 수출액 환율 기준은 2021년도 1185.5원, 2022년도 1267.3원, 2023년도 1289.4원입니다. 해당되는 연도에 원달러 환율을 곱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환율 기준은 통계청 대미달러 환율 12월 분입니다. 네 번째 투자액과 다섯 번째 지재권은 누적 기준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스크롤을 내려 사업비 지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2000년도의 경우 작년 사업비 통장 번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통장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수정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정된 경우에는 제출하는 통장 사본의 번호와 화면의 번호가 동일하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최종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수정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1차 연도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차 연도는 사업비 계좌 정보 외에 모든 항목의 정보가 연동되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 작성을 부탁드리며 수정된 부문은 사업 수행 계획서에도 반영 부탁드립니다. 기본 협약 정보를 다 작성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사업비 지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제출하시는 통장 사본과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부터 안내 종료 시까지 설명드릴 메뉴 구성은 2차 연도와 1차 연도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메뉴 구성 화면에서 참여 인력 관리를 클릭합니다. 중앙 왼편에 있는 주황색과 청록색 버튼을 통해 인원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인원 등록을 누르면 참여 인력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참여 인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인원들은 하단 목록에 나타나게 되며 성명을 클릭하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율지표 관리입니다. 메뉴 구성 화면에서 자율지표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율지표 목표의 개수만큼 숫자를 입력하시면 하단에 입력칸이 활성화됩니다. 사업 수행 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하며 스크롤을 내려 모든 지표의 입력을 완료한 뒤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관리입니다. 메뉴 구성 화면에서 사업비 관리를 클릭합니다. 먼저 인건비를 클릭하여 참여 인력에 대한 세부 예산을 작성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인건비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운영비를 클릭하여 일반 수용비에 대한 세부 예산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인건비와 일반 수용비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그 외에 해당하는 운영비 항목을 작성하신 뒤 하단에 있는 사업비 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첨부자료 부분입니다. 메뉴 구성 화면에서 첨부자료를 클릭합니다. 중앙 왼편에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 협약 체결 서류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작성된 서류들은 하단의 표시에 맞게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업로드 되었다면 스크롤을 내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하기가 완료되면 다시 스크롤을 올려 오른편 상단에 빨간색 버튼인 협약 체결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필수 자료 미제출 시 노출되는 화면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기업 정보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나머지 사항들은 협약 체결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락 없이 입력하셨다면 협약 체결 상태 확인에 대한 팝업 창이 노출됩니다. 협약서 확인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협약서를 확인하고 하단 중앙에 다운로드를 누른 후 협약서를 저장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다면 하단 오른편에 있는 최종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공동인증서를 인증하시면 협약 서류 제출이 완료됩니다. 제출을 완료하였더라도 서류 검토 후에 운영기관이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운영기간 반려 시 재제출할 때마다 법인 공동인증서를 인증하여야 하오니 번거롭지 않도록 신중히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약 체결 시스템을 통한 협약 체결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질의응답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정리하여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참조해 주시고
사업 관련 문의는 해당 운영기관에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회계법인 박재한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SW 고성장 클럽 사업비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해서 저희 어떻게 집행을 하시고 어떻게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업비 준거 규정입니다. 저희 준거 규정은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주요 규정으로는 제7조 불인정 기준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불인정 기준에는 어떻게 사업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번부터 3번까지 항목은 사업비 집행 증빙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인정되는 방법은 전자세금 계산서에 의한 그 계좌 이체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사업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 사업비 증빙으로 인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사업비 전용 계좌와 연계된 법인카드를 사용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증빙을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으로는 4번하고 9번 항목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출 원인 행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 저희 사업비는 사업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행여라도 지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사업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예외사항으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출 원인 행위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모든 행위가 끝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용역을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용역의 계약만 맺어놓고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그 이후에 지출을 하시는 건 허용이 되지 않으시고요. 모든 용역 행위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 검수 확인까지 끝난 이유가 지출 원인 행위가 끝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기간 내에 그 모든 행위가 끝난 이후에 집행을 원래는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집행만 늦어지는 경우라면 지출 원인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 집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 저희 사업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 당연히 본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은 금지가 되고요. 6번 같은 경우에 증빙 서류가 없거나 위조된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 이제 아마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통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불인정 사항이 되게 되고요. 8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협약 등의 규정에서 정한 어떤 사용 방식이라든가 승인을 요하는 사항들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 불인정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같은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이나 사업 폐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비 인정이 가능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과기부 장관이 정상적인 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도 저희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협약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협약 변경 사항들이 발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 승인과 통보가 필요합니다. 승인 사항은 뭔가 좀 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는 거고요. 통보 사항은 뭐 승인 사항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운영기관에 통보를 하는 방식이 통보 사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단 승인 사항을 보시면은 사업 수행 기간 또는 사업 책임자의 변경,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 비목감 변경, 그다음에 사업비 관리 계좌의 변경까지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보 사항으로는 참여 기업의 주소, 대표자, 명칭 변경, 그리고 협약한 사업비 중 비목이 아닌 세목간 예산 변경은 통보 사항이지만 그 중에서 인건비 내 세목과 여비 내 세목은 승인 사항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인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참여 인원의 변경이나 참여율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이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통보사항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승인이나 통보는 사업기간 종료 이전 1개월 이전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협약 변경이나 뭐 승인사항, 통보사항을 모두 포함한 협약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종료 1개월 이전까지 해당 변경 사항을 승인 또는 통보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각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목은 보수와 상여임금, 일용임금이고요. 보수는 이제 저희 회사의 정규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여임금은 저희 계약직, 거기에는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 무기 계약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임금 같은 경우에 저희 일용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그러한 일용임금,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조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인건비 비목에서 중요하신 거는 이 보수 상여임금, 일용임금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시냐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을 지급을 하시고 상여임금이나 일용임금으로 이제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인건비 항목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희 인건비는 저희 총 사업비의 60%를 한도로 인건비 편성이 가능하시고 그 중에 50%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율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총괄 책임자는 30%, 실무 책임자는 60% 이상의 참여율을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총괄과 실무 책임자가 동일하신 경우에는 60%의 참여율 이상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도 진행하시겠지만 아마 다른 연구 과제나 사업 과제들을 하실 텐데 그 모든 참여율 합해서 1인당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인정 사례 조금 보시면요. 저기 중요한 거는 뭐 참여 인력의 참여 기간 또는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전문직 용역을 인건비 비목에서 지급한 경우, 뭐 아까 다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도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인정 사례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밑에 유의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이제 인력의 변경이 아마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참여 인력이 변경되실 수도 있고요. 그 인력의 참여율이 변경되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전에 미리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협약 변경을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인력이 5월에 채용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5월에 저희 사업비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고 이제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몇 개월 지나고 7월에 협약 변경 승인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 사람은 7월부터 저희 사업에 참여한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5월, 6월 인건비는 인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다만 밑에 이제 동그라미 보시면은 예외사항으로 기업 내부 사정상 협약 변경이 지연된 경우 사유를 좀 자세하게 기재해 주신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 소급 적용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수용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고요. 일단 적용 대상을 쭉 보시면 아마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항목들이실 겁니다. 첫 번째로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그리고 인쇄, 유인비 및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이런 부분은 그냥 뭐 당연히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중에서 조금 유의하실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좀 홍보용 동영상 제작은 일반 용역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홍보물 등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과 같이 좀 소규모로 소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홍보용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 용역비로 집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 수용비 항목은 소액 경비가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료인쇄, 홍보용 전단 제작비 등이라 할지라도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료 및 광고료 보시면은 뭐 TV, 신문, 잡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가장 아마 저희 SW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네이버에 대한 광고 같은 게 이제 많이 집행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실제로 저희가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광고를 위해서 직접 저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고료 및 광고료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일반 수용비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 대행업체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대행업체가 일반적인 좀 어느 정도 이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과 관련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가 등록비는 교육 훈련비로 일단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저희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교육 훈련비 집행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개별적으로 교육 훈련을 가시게 될 경우에는 실제 거기 가신 분이 참여 인력이면 되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기업의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저희 교육을 진행하시는데 그 중에 참여 인력도 있고 참여 인력이 아닌 분도 있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참여 인력이 아닌 분이 그 교육비 집행하시는데 포함된 교육에 들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좀 분리를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교육 훈련비가 집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께서 그 실제로 참여한 리스트 같은 거 그걸 증빙으로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불인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드럼이 이제 약간의 유형자산 성격이라서 구매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프티콘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매 제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비용은 이제 충전 방식으로 집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기간 종료하실 때까지 그걸 사용 다 못하시고 남은 잔액은 나중에 반납을 하셔야 되고요. 뭐 참여인력이 아닌 자가 포함된 교육에 대한 교육 훈련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 인건비, 운영비, 여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비세목은 정부 지원금 또는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으로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비목이나 세목을 기업 부담금으로만 편성하시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수용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위탁 대가 및 사례금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 이제 회의 수당이죠. 그래서 물론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도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회의 수당이 가장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빙사항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네 번째 줄에 있는 위탁 정산 수수료입니다. 위탁 정산 수수료 사실 저희 회계법인한테 이제 정산 수수료 주시는 경우가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용역비로 편성하시는 경우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탁 정산 수수료는 반드시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쪽으로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출장을 가셨을 때 통행료가 발생하거나 주차료가 발생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일반 수용비냐 아니면 국내 여비로 편성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비로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인정 사례 보시면은 아마 여기 회의 수당에 대한 불인정 사례가 많고요. 보시면은 회의 참석 사례비, 안건 검토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도 불인정 사례로 저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이거 주의해 주실 부분은 회사 내부 직원한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서 일반 수용비를 편성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내부 인원은 인건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그 유의사항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아마 저희 SW 사업 진행하시다 보면 특허 출원 등록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비목으로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특허법인과 계약을 통해서 특허 출원 등록 업무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저희 그 특허법인에게 용역을 지급한 건이기 때문에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특허청에 직접 본인이 직접 내는 출원 심사 등록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수수료 및 사용료로 편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특허 출원 등록을 위해서 개인이나 프리랜서에게 자문비가 일부 나갔다 하면은 업무위탁 대가 및 사례금으로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및 공공요금 제세 같은 경우에는 회선 사용료 및 운송요금, 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이 일단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는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같은 통신 비용이 포함이 되게 돼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유의사항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마존이나 아니면 네이버 등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웹서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기업이 직접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쪽으로 편성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대행업체를 중간에 끼고 그 대행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에 그 대행업체가 AWS 등에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를 임차료로 편성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기는 임차료가 아닌 공공요금 및 제세 쪽으로 반드시 편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계약에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 같은 경우에 저희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이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은 보험 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때는 이 공공요금 및 제세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요. 불인정 사례로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기관 공통 경비 사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를 예를 들면 이게 저희 사업에 관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기업 전체적으로 쓰는 이런 서버 비용을 이쪽 저희 사업비로 다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저희 보험 기간이 사업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지 사업 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차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을 운영하면서 뭐 회의 장소를 임차하신다거나 일정 장소를 임차하신 경우에 사용되는 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기 있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뭐 차량 임차료라든가 전산정비 및 SW 임차료 그리고 전시회 물품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좀 말씀드린 건 전시회 참석 관련 비용에 대해서 좀 유의사항에 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참석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석을 할 때 전시회 부스에 관한 부스 사용 비용을 내신다 하시면 그 부분은 임차료로 편성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전시회 등록비 등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 발생하실 때는 수수료 및 사용료 그리고 만약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을 어떤 다른 일반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일반 용역비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스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스 비용 전체를 하나 비목에 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비용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걸 구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인정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불인정 사례에서 가장 좀 많이 유의해 주셔야 될 사항은 공통경비승의 운영비를 잘못 집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사무실 임차료, 저희 소프트웨어 고성장 클럽에 관련된 그 관련 직접적인 임차료가 아니라 전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임차를 했는데 공용 차량 임차료를 저희 사업비로 집행하시던가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사업 관련성이 있는 비용만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건물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실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데 자기가 보유한 시설에 대해서 임차료를 따로 내시는 건 가능하지 않고요. 뭐 당연히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료에 대한 특허권료도 집행이 가능하시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운영비 중 일반 용역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용역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용역은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 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용역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아마 사업 기간이 좀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용역은 반드시 저희 사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완료까지 이루어지고 검수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급대가 기준 2,200만 원이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저희 누리장터를 통한 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 경쟁입찰 기준 금액이 공급대가 기준 1억 1천만 원까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기업들과 거래를 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기업인지 여성기업인지에 대한 그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경쟁입찰로 용역업체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누리장터가 아닌 본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제 그런 공고를 올리셔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해당 금액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누리장터를 통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불인정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불인정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수행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용역 경비. 그 세 번째 채용 공급인데 뭐 저희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 사람이나 뭐 인크루트 등의 이제 채용 공고료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회사에 대한 전체 공통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반 용역비 비목을 쓸 때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셔야 됩니다. 그 사업자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포함을 하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저희 일반 용역비를 그냥 개인 프리랜서한테 지급하고 사업소득을 띈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 용역비 비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집행해 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이런 경우도 불인정한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저희 기업이 출자를 한 30%를 한 기업에게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저희 임직원이 임원인 기관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이 부분은 불인정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계회사에 별도의 용역을 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이제 국내 여비하고 국외 여비가 있는데 국내 여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회사 내부에 자체 여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비 규정을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비 규정이 없으시다 하시면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서 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저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만약에 이제 국내 여비 관련해 가지고 가장 좀 많이 나는 불인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서 식비를 쓰시죠. 근데 식비를 쓰신 경우에 사실 그 밥을 먹을 때 또 업추비를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저녁 야근하실 때 특급 매식비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동일한 식사에 대해서 두 개의 비용이 중복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고 한 가지 비용만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사업 관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인정 사례 보시면은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세 번째는 관련 없는 목적으로 출장을 가서 여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우 이제 기관의 여비 지급 관련 내부 기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 이제 정액으로 출장 가시면 얼마 예를 들어 한 하루에 10만 원 이렇게 출장비를 편성을 해 두셨는데 그 10만 원이 아닌 별도의 실비까지 같이 지급을 하신 경우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실비 지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인정 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불인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유의해 주셔서 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외여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내부 규정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사용한다거나 참여 인력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한다거나 모든 항목은 앞에 말씀드린 국내 여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불인정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불인정 사례 같은 경우 이제 환율 관련해 가지고 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국외여비니까. 그래서 국외여비 지급일 기준 외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 차액이 저희 불인정 사항으로 해당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출장 결과 보고서가 없거나 사전에 승인받지 못한 항목으로 집행한 국외 여비의 경우는 해당 금액이 불인정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여비, 국외 여비 동일하고요. 출장 갔다 오셔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해 주셔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저희 기업의 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만 조금 더 비용 집행을 더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여비 규정을 제정하시는 경우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불인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뭐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셨을 때 다른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추비를 사용하셨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 여비를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숙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제로 회의가 끝나고 쓰시는 식대성 경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 추진비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두 가지는 일단 첫 번째는 한도가 1인당 3만 원이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시기 위한 증빙으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불인정사항 잠깐 보겠습니다. 불인정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전 내부 결제 및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그리고 당연히 저희 사업비로는 주류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회의록에 있는 사진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만 원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만약에 50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신 경우에는 참석한 사람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결제 후정산 방식으로 집행된 회의비도 집행 가능하지 않으니 이 부분도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용역비입니다. 사실 연구 용역비는 일반 용역비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용역의 목적이 학술, 기술, 평가, 자문, 실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 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면은 이 연구 용역비 항목으로 집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업무가 완료가 돼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경쟁 입찰의 기준 단가가 있어서 그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은 누리장터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거나 이 부분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각 비목별로 내용들은 살펴봤고요.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출 서류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기본적인 비목별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공통적으로는 내부 결제 문서나 포미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카드 매출 전표나 전자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증빙,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출 증빙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건비 쪽 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참여인력 현황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참여인력 현황표 같은 경우에는 각 참여 인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가 하나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개인별로 지급된 계좌이체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운영비, 일반 수용비 보면요. 증빙 서류로는 거래 명세서, 그리고 아까 전문가 활용비 위탁대가 및 사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위탁대가 및 사례금을 지급하실 때는, 그 지급한 대상의 연락처, 용역 제공 내역, 지급 방법, 서명 등이 포함된 전문가 활용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공공요금비 제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 납입고지서,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거래 명세서, 계약서, 그다음에 용역 결과 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빙 서류 중에 이제 국내 여비 보시면요. 이제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의 내부 여비 규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여비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장 신청서 또는 출장 복명서, 그리고 출장 관련된 증빙 서류, 교통 영수증 같은 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증빙을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비로 쓰셨다 하시면은 밑에 있는 카드 매출 전표를 저희 증빙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동일하게 여비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으시면 내부 여비 규정을 먼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 결제 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출장 목적, 기간, 장소, 출장자, 여비 등이 포함된 출장 계획서와 출장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여권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출입국 증명 서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셔서 실제로 외국에 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의록, 그 회의록에는 회의 목적, 회의 날짜, 그리고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연구 용역비는 아까 일반 용역비와 동일하게 거래 명세서, 계약서, 결과 보고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